자, 16번 문제. 인터넷 전송 방식 중 특정 호스트로부터 같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의 데이터, 모든 호스트에 전송하는, 모든 호스트, 모든 거에 뿌린다 할 때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캐스트 몇 개만 볼까요? 유니캐스트라는 것은, 여기 나온 유니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유니캐스트는 한 놈한테만 보내는 거야. 한 개. 딱 지정해서 너 받아 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었죠. 아까 멀티캐스트 있었죠. 멀티캐스트는 여러 놈한테 그룹 전송 IGMP. 멀티캐스트 하면 무조건 그룹 전송 IGMP D클래스 그냥 따라와야 돼요. 멀티캐스트. 그러니까 여러 놈한테 그룹 지어서 전송하는 게 멀티캐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부 전송할 때 모든 놈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한테 전부 다 전송하는 거죠. 이게 브로드캐스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캐스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애니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캐스트. 이제 애니캐스트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써줄게요. 여기는 애니캐스트. 이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얘도 한 개인데 이 유니캐스트하고 약간 달라요. 유니캐스트는 특정한 한 개, 누굴 찍어서 누구 너 가져, 뭐 홍길동 너 가져,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나 찍어서 이제 수신지를 하나 찍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유니캐스트고, 애니캐스트도 하나로 보내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아무나 하나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볼펜을 예를 들면 던진다 그러면 누구한테 특별하게 딱 대상을 지정하고 던지는 게 유니캐스트고, 그냥 무리 중에서 그냥 던지면 아무나 붙들어 갖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그 결혼식에 부케 던지듯이 이제 누가 받을지 모르죠. 짜고 치더라도 그래도 지정했던 5만 사람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애니캐스트. 이것은 그 뭔가 테스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계속해서 IP를 찍어서 이렇게 전송하려면은 이제 테스트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랜덤하게 항상 바뀌어가지고 대상을 바꿔서 테스트 IP가 그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전송 상태가 뭐 괜찮은지 뭐 등등을 점검할 때 전부 다 점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근데 누구를 찍기에는 계속 그 놈만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애니캐스트입니다. 구분이 됐나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IPv4에만 있고 IPv6에는 없는 게 있고, 반대로 IPv6에만 있고 IPv4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이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IPv4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4에만 있는 거, IPv4에 있는 거예요. 4에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멀티캐스트부터 해서 이렇게 애니캐스트까지 여기 이제 녹색 부분이 IPv6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는 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것을 보내는데 IP 주소가 IPv6는 128비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스트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그 호스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는 항상 트래픽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데이터를 이렇게 모든 사람 한꺼번에 보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트래픽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전송 속도나 다른 이제 정상적인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많은 이제 쓸데없는 트래픽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것들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많이 하면 브로드캐스트 스토밍이라 해서 브로드캐스트 폭풍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네트워크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IPv4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IPv6에서 5로 이렇게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이렇게 보내버리면 문제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없어졌어요. 대신 만약에 정말로 내가 다 보내야 된다. 정말로 다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꼭 이제 아무리 그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호스트들한테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멀티캐스트 쓰면 돼요. 멀티캐스트는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 단위로 묶어서 전송하는데 전체를 한 그룹으로 한 개의 그룹으로 묶으면 브로드캐스트가 하는 일은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아까 테스트 개념 삼아서 이제 IP 주소가 IPv6는 복잡하죠. 128비트니까 16진수 써야 되고 그거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특정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테스트할 때는 아까 랜덤하게 네가 아무나 받아서 이렇게 테스트해라고 하는 애니캐스트 방식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호스트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브로드캐스트겠죠. 그 다음 17번 NAT. NAT도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 본 강에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제 NAT는 간단히 보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데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주로 이제 IP 그 공유기 같은 데서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IP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주로 그 공인 IP 하나만 주는데 집에 휴대폰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도 있고 PC도 여러 대 있을 수도 있고 PC 한 대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별로 다 스마트폰도 다 있고 그래서 IP가 인터넷을 다 해야 되니까 인터넷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 IP 주소를 다 할당하게 되면 IP가 안 그래도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게 IPv6거든요. 이제 32비트로 워낙 부족해서 128비트 주소가 나왔는데 그 32비트 그 부족한 주소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NAT 같은 거, NAT, 뭐 DHCP,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넷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사설 IP를 쓰고 사설 IP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적인 IP예요. 사설 IP의 반대는 공인 IP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IP가 공인 IP고 사설 IP라고 하는 것은 사설 IP는 각 클래스별로 있어요. A 클래스의 사설 IP가 있고 B 클래스의 사설 IP가 있고 C 클래스의 사설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로 그러니까 공인 IP는 하나만 할당받아서 내부는 사설 IP로 꾸미고 예를 들면 이제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뭐 이제 동생 핸드폰, 내 핸드폰, 뭐 내 PC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전부 다 사설 IP로 꾸미고 나갈 때는 공유기에 할당받은 공인 IP를 타고 이제 그 바꿔서 변경돼서 인터넷을 하는 그런 방식이 NAT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데 사용하는 통신망의 주소 변환 기술이다. 1번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맞긴 한데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맞는 설명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설명을 주로 거기에 쓰이니까 사설 IP를 변환한다고 했는데
이 나트 기술을 써가지고 반드시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하는 거 아니에요. 공인 IP를 또 다른 공인 IP로 나트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것을 뭐 따지고 들자면은 1번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뭐 8, 90%는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나트를 사용할 경우 내부 사설 IP 주소는 C클래스 주소를 사용해야만 이게 틀렸어요. 아까 사설 IP 주소는 A클래스 사설 IP 나중에 이제 사설 IP도 다 하겠습니다. A클래스 사설 IP, B클래스 사설 IP, C클래스의 사설 IP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 4번은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맞겠죠. 3번, 4번은. 그 다음에 18번. 데이터 전송 시 전송 매체를 통한 신호의 전달 속도가 주파수의 가변적인 속도에 따라 왜곡되는 현상.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문제의 답이 다 나왔네요. 여기 보면 데이터 전송 시 전송 매체를 통해 신호의 전달 속도가 주파수의 속도가 달라서 주파수 속도가 서로 달라서 지연되는 왜곡이에요. 이게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느리고 그래서 지연돼서 나타나는 왜곡이 이제 빠른 쪽이 느린 쪽을 기다려 준다든지 해서 이제 지연 왜곡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지연 왜곡이 답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찾아내면 돼요. 왜곡이란 말 자체가 여기 들어있죠. 감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아날로그 디지털 배울 때 아날로그 신호는 점점 갈수록 신호가 파장이 처음엔 컸다가 점점 갈수록 줄어든다 그랬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컸다가 이제 점점 쭉 멀리 갈수록 줄어들죠. 이런 게 감쇄 현상이에요. 감쇄. 이런 게 감쇄. 줄어드는. 그 감쇄를 막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증폭기.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증폭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일 때는 이제 신호를 재생성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거리를 이렇게 길게 연장하기 위해서는 증폭기에 대응되는 디지털, 이건 아날로그죠. 디지털에서는 리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리피터. 다 했습니다. 이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부분에 찾아보시면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리피터는 참고로 OSI 7 레이어 중에서 1계층 장비입니다. 1계층. 누아라고 하는 것은 누아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은 그 전기로 말하면 합선되는 거고 통신으로 말하면 혼선이 혼선. 쉽게 말하면 혼선.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는 옛날 이제 전화선을 전화하다 보면 남의 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 혼선이 되는 것을 서로 선이 이제 합쳐진 거 이것을 누아 잡음이라고 합니다. 혼선되는 거. 혼선이 계속돼서 그런 현상이 디지털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제 고주파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뭐 지터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 한때 굉장히 오래 전에는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지터.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은 말 그대로 상호 변조니까 2개 이상의 주파수가 서로 섞여 가지고 이상한 새로운 뭐 주파수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상호 변조 잡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 우리가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 했던 방금 전에 했던 TCP IP 과목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중요하니까 여기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게 있다 하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하나의 회선을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채널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건 배웠어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서 다중화라고 했죠. 다중화. 근데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네요. 멀티플렉싱입니다. 다중화. 멀티플렉싱. 다중화를 해준, 멀티플렉싱을 해주는 기계는 다중화기죠. 멀티플렉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화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채널은 하나인데, 도로 하나인데, 여러 노드가, 여러 컴퓨터가 같이 사용하는 게 다중화다. 자, 20번. OSI 7 레이어 중에서 비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하며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트란 용어가 나왔고 데이터 프레임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순환 잉여 검사를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비트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OSI 7 레이어 중에서 그 각 계층별로 부르는 그 이제 전송 단위가 있어요. 이것을 일명 PDU라고 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계층의 전송 단위는 비트입니다. 비트. 2계층의 전송 단위는 프레임이에요. 3계층의 전송 단위는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 이렇게 부릅니다. 패킷이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쓰죠. 그 다음 4계층의 전송 단위는 뭐 레코드 또는 레코드는 약간 학술적인 용어고 이제 현장에서는 세그먼트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단어 세그먼트. 그 다음에 5, 6, 7계층 상위계층 5, 6, 7계층에서 쓰는 단위는 메시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시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문제에 보면은 비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으니까 비트라는 말은 1계층인데 프레임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2계층이겠죠. 1계층에서만 할 수가 없겠죠. 프레임.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 2계층이네 하고 알 수 있는데 뒤에가 이제 쐐기를 박는 멘트가 나와 있어요. 순환 잉여 검사 또는 순환 중복 검사라고 하는데 CRC는 에러를 체크할 때 쓰는 그 이제 검사 알고리즘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2계층에서 써요. 2계층에서는 이제 다른 계층의 상위 계층, 1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는 데이터 앞에 붙는 그 제어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 제어 정보 이름을 헤더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의 앞에 붙으니까 이걸 대가리에 붙죠. 그래서 헤더. 근데 2계층만 뒤에도 하나가 뭐가 붙어요. 머리에만 붙는 게 아니라 뒤에 붙어요. 이 뒤에 붙는 것을 우리는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 트레일러라고 부르고 그 2계층에 아까 2계층에 이제 PDU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2계층에 붙는 트레일러의 이름, 그 2계층에 붙는 트레일러 이름을 FCS라고 그래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해서 시퀀스는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검증을 한다는 뜻이에요. 프레임을 체크할 수 있는 시퀀스가 들어가요. 이 프레임 체크 시퀀스 내부에 가장 많이 쓰는 거, 보통 2계층의 프로토콜로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이 HDLC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이 이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라는 프로토콜을 써요. 이 HDLC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 FCS가 바로 CRC예요. 왜 실제로 우리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램 사용하면 이 CRC를 지금도 제일 많이 쓰는 에러 체크 방식에 2계층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러 체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제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프레임 요 용어만 갖고 또 CRC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 나오고 CRC 나오면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OSI 7 레이어 중 세션 계층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세션 계층은 5계층이죠. 다섯 번째. 세션 계층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말 그대로 세션은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하고, 연결을 끊고, 연결 제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좀 어려운, 이제, 이런 뭐라면, 인증 같은 거래, 인증.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없는 것들은, 못하는 것들은 에러 제어가, 네, 에러 제어는 이제 상위 계층의 에러 제어는 주로 4계층에서 하고, 전송 계층에서 하고, 하위 계층의 에러 제어는 이제 금방 아까 말한 CRC 있었죠. FCS,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에서 해요. 전송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합니다. 세션 계층에서는 인증 동기화. 그래서 세인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세인동. 그래서 동 이름이에요. 세인동. 잘 찾아보세요. 세인동 어디 있는지. 세인동에 가면 뭐가 있냐면 표화밤이 있어요. 표화밤이라는 이상한 이제 바위가 있습니다. 세인동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표화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션 계층에서는 인증과 동기화를 하고 표현 계층에서는 압축과 암호화를 한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제 이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처음 하신 분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냥 세인동 표화밤. 세인동이란 동네에 가면은 표화밤이라는 이상한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세션이니까 그 인증 동기화는 어려워서 제가 이걸 갖다 붙인 거고, 세션이니까 이제 세션이란 말 자체가 연결한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연결 설정 종료 이런 것들은 해야겠죠. 자, 22번. 버스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망의 구성 형태예요. 네트워크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버스형이 있고, 성형 스타 토폴로지도 있고, 그다음에 링형 링 토폴로지도 있고, 그다음에 트리형, 그다음에 복합형도 있고, 그다음에 망형 메쉬 형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버스라고 되어 있네요. 버스 토폴로지는 우리가 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버스형, 그 다음에 링형, 그 다음에 스타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스타형을 쓰죠. 랜에서. 근데 과거에는 이 버스란 것도 많이 썼고, 이제 링이란 것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배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게 진짜 천지백갈이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쭉 하려고 보면 어려운데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나름 재미있어요. 좀 한 개씩 뜯어서 공부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만 더 공부하시고 뒤에 좀 보시면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하는 양 정도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더 이상 막 엄청나게 공부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니라,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시 공부하거나 뭐 공무원 시험 공부하거나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수준으로 내가 다른 과목 공부하는 수준으로, 뭐 자바를 하든 C를 하든 어떤 뭘 하죠. 그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해도 네트워크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초반만 어렵지, 항상 뭐든지 처음이 어려우면 나중에 쉬워지고, 처음이 쉬우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네트워크는 처음이 좀 어렵지, 진입을 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 보면 버스 토폴로지죠. 버스 토폴로지는 일자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랜이란 걸 배우는데, 랜의 표준은 IEEE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3 802 표준이라고 그래요. 802점 뒤에 숫자 X 표준인데 802점 숫자가 써져요.
이 숫자 중에서 이제 버스 토폴로지는 802.4의 그 규격이 있습니다. 802.4. 근데 이 버스 토폴로지는 이제 이렇게 PC가 이렇게 있으면 PC가 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일자로. 좀 다시 그려볼까요, 한번? 이렇게 일자로 PC가, 이게 PC입니다. PC가 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스타 토폴로지는 이제 말 그대로 중앙에 이제 허브 같은 게 있어서,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PC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 링 형태는, 링은 PC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링 형태. 이렇게. 이제 메쉬 형태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죠. 메쉬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링형인데, 메쉬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놈저놈 막 이렇게 엉창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것도 하나도 안 빼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풀메쉬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풀메쉬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것저것 요놈저놈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메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제 토큰 버스죠. 이 토큰 버스, 이제 버스는 i3풀이 802.4라고 됐죠.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 버스는 토큰 버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큰 버스. 이제 혹시 토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어린 친구들은 토큰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동전같이 생겼는데 조그만 10원짜리보다 작아요. 그 동전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버스 타고 다닐 때 냈던, 저 어렸을 때 과거에 냈던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승차권. 지금 승차권도 뭐 안 쓰죠. 티머니 뭐 이런 거 카드로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토큰도 있었고, 뭐 회수권, 승차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아무튼 이 토큰을 내야지 버스를 타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토큰을 가진 놈만 이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토큰 버스예요. 예. 그래서 토큰이 있어야지만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을 해서 권한을 갖는 게 이제 토큰 버스고, 토큰이 없으면 무시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토큰이 이제 가진 사람만 이 데이터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링도 똑같은데, 이 지금 버스 형태는 버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선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동축 케이블, BNC 케이블인데, BNC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 P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실제로 요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 여기 중간 정도, 여기 이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런 커넥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여기에 이제 꼽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요 선은 이제 메인 선이고, 좌우로 메인 선이고, 이쪽으로 이제 PC로 연결되는 선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T자처럼 생겼죠? T자. 그래서 요 이제 커넥터를 BNC T 커넥터라고 합니다. BNC T 커넥터. 그리고 버스 하면은 BNC T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는 PC가 없죠.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그냥 케이블만, 전선이 딸랑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반향파, 일종의 이제 반사파인데, 반향파가 발생돼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반향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잡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BNC T 커넥터 비슷한 건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한쪽만 이렇게 해서 마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에 이제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쪽 막혀 있죠. 이런 커넥터가 있어요. 이것을 터미네이터라고 해요. 터미네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터미네이터라는 것을 양쪽 끝에 달아야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토큰 버스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게 BNC T 커넥터가 있고 터미네이터가 있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i3 802.4다. 요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토큰 링은 굉장히 쉽습니다. 토큰 링은 양쪽 끝에 터미네이터를 끊어버리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어버리면 토큰 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 링이나 토큰 버스는 터미네이터가 있다 없다 차이만 있지 100% 같아요. 특징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토큰 버스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토큰 우리가 쓰는 이 지금 이 그 스타 토폴로지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이거는 802.3에서 쓰는 랜인데 이제 CSM의 CD 방식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뭐 그 이제 집에서는 컴퓨터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많진 않아도 집에서도 이제 공유기 같은 거 보면 포트가 여러 개 있죠. 이 중간에 이게 이제 스위치나 공유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포트 여러 개 이렇게 꼽죠. 이런 게 다 스타 토폴로지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케이블의 길이가 길까요? 어떤 것이 케이블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요? 돈으로 따지면 비쌀까요? 전체 구축비는 또 다른 얘기고 케이블 비용만 따지면은 스타가 비쌀까요? 얘가 비쌀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로 이렇게 그려놔서 잘 여러분들 언뜻 그림이 안 떠오를 수가 있는데 여러 개 돼 있다고 칩시다. 이제 교실 같은 데서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12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버스 토폴로지로 구축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쭉 요렇게 이어가면 되겠죠. 요 정도의 길이가 필요해요. 물론 T 커넥터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 중간에 살짝 조금 이제 아주 짧은 길이의 케이블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거의 이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링이다 그러면은 이 끝과 이 끝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링 형태가 될 거고, 그러니까 버스나 링은 이 정도의 케이블 길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스타로 구축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어야겠죠.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가 이제 뭐 요렇게 와야겠죠. 요거 한 개에 이렇게 랜 연결되고 첫 번째 포트에 두 번째 포트 요렇게 세 번째 포트 요렇게 여기서 다 온 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 요렇게 오는 거고 요렇게 오는 거고 요렇게. 자, 어떤 게 더 이제 이번에 이제 확실히 알겠죠. 어떤 게 더 케이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스타 토폴로지가 훨씬 많이 들죠. 당연히 요런 특징이 있어요. 대신 이제 전체 가설비를 따지면 스타 토폴로지가 훨씬 쌀 수가 있어요. 버스 토폴로지는 이 케이블 동축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을 찍는 자체도 쉽지 않고 또 그 잘못 가설하거나 그러면 아까 같이 반향파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손실이 되거나 네트워크 문제 생기거나 중앙에 뭔가 또 PC 한 대가 들어와요. PC 한 대가 이렇게 더 들어왔어요. 그럼 스타 토폴로지는 그냥 선 갖다가 꽂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버스나 링 토폴로지는 여기 선을 잘라서 BNC T 커넥터로 또 연결해서도 공구 갖고 와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줘야 되니까 어렵죠. 번거롭고. 그러니까 케이블 비용은 그 토큰 버스나 토큰 링이 적게 드는데 뭔가 우리가 설치하고 뭐 그럴 때는 케이블 비용만 드는 건 아니죠. DIY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걸 한다 그러면은 케이블 비용만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것을 이제 가설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외주에 용역을 줘가지고 오면은 공임이 그러니까 이 지금 버스나
링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뭔가 스타 토폴로지가 오히려 쌀 수가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또 이런 것들 또 할 거예요. 보고 지금 제가 처음 문제풀이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설명을 막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다음번 문제 풀 때 정도 되면은 점점 더 이게 줄여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면 편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버스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스타 토폴로지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틀렸죠. 그 다음에 각 스테이션이 중앙 스위치 연결된다. 이게 스타 토폴로지죠.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터미네이터가 시그널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 맞네요. 여기 아까 설명했죠. 토큰이라는 비트의 패턴이 원형을 이루며 원형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링형이죠. 토큰 링이에요. 컴퓨터에 다른 컴퓨터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이거는 이제 맞는 건데 앞에 토큰이라는 비트의 패턴이 여기도 다 맞는 말인데 원형만 틀렸어요. 이게 이제 링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OSI 7레이어 계층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물대내 전세표응입니다. 물대내 전세표응. 물론 영어로도 아셔야 되고 또 이제 OSI 7레이어는 따로 중요하니까 나중에 따로 이제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순서를 그냥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찾아볼까요? 물대내 아니죠. 물대내 아니죠. 물대내 전세 표응인데 여기 표는 표현 계층이에요. 여기 있는데 영어로 한글로 해가지고 영어로 써놨네. 프리젠테이션 계층이라고. 요거 이제 요거 표현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4번은 물대내 전세 응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1, 2, 4번 아예 아니고 3번만 보면은 이제 푸응이긴 한데 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표현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은 영어로는 이제 이 지금 다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응용 계층 이것도 다 영어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리 계층, 피지컬, 데이터 링크하고 네트워크는 영어니까 전송은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영어고 여기는 이제 표현을 프레젠테이션, 응용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OSI 7레이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 i3 80이 아까 랜의 표준이라고 했죠. 이 8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80년 2월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1980년 2월에 제정돼서 그냥 80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거고 거기에 뒤에 이제 80 2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 그냥 외우셔야 돼. 나중에 이것도 따로 하겠습니다. 80 2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3, 4, 5, 11 이 정도 말하면 되는데 이 바로 11이 이제 와이어리스 랜, 무선 랜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11 여기죠. 무선 랜. 1번. 그 다음에 이제 ARQ 방식 중 ARQ는 이제 오토매틱 리핏 리퀘스트라 그래서 자동 재전송 요청, 자동 재전송 요청 또는 요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러 제어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에러 제어 쓰는 방식 중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에러를 검출과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거 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FEC라고 한다 그랬죠. Forward Error Correction. 그래서 그 이제 FEC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해밍 코드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상승 코드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 ARQ는 FEC하고 반대로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이렇게 이제 생기면은 그것을 자기가 수정하는 게 이제 전진 에러 수정이고, 다시 빠꾸해서 백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 게 이 바로 ARQ 방식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BEC라고 합니다. 아까 FEC 반대가 BEC예요. Backward Error Correction이죠. 이제 빠꾸해가지고 백해서 에러를 고치는 방식. 그 ARQ는 여러 가지 ARQ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모든 블록을 재전송하는 것은 고백엔입니다. 고백엔.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